예, 2022년 1월 20일 ESBN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사 평가 시스템 데이터 모델링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저번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소프트웨어 공학과 정보 공학의 큰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 하다가 못다 끝마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보 공학에서는 어떤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를 하든지 조직 전체의 미션, 비전, 전략 이걸 전부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정보공학은.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만 품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속도라든가 반응 속도, 그 다음에 얼마나 간결하게 시스템을 짰나, 그리고 에러가 얼마나 없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정보공학에서는 오히려 조직 전체의 비전이나 전략이 잘 반영이 되어 있나, 특히 임원들이나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가가 더 관심이 있지. 소프트웨어 뭐 에러가 나고 그런 건 당연히 그건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지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평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이거 주제 자체가 인사평가 시스템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설계하려면 조직이 과연 왜 인사평가 시스템을 만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를 이제 정보공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ERD라는 게 정보공학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 그 기업의 방침, 규칙, 정관, 업무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데이터 모델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ER 다이그램을 기업 전략에 맞게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인사평가 자료, 여기에는 이제 앞부분부터 쭉 그런 게 설명은 돼 있지만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거기 엔터티와 속성값들이 나와 있는 14페이지 것, 아마 이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과연 이제 전략적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야말로 말단, 실제 일을 하는 운영 레벨이라고 하죠. 조직에는 레벨이 크게 3개로 나눠요. 맨 위에 전략적 레벨, 그게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영역이고, 중간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전술적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하부 직원들이 일하는 거를 오퍼레이셔널 레벨, 그래서 운영적 수준에서 일을 하는 것. 근데 대부분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운영 레벨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용해요. 그렇지만 이 일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운영 레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결국은 중간 관리자들이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최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전략적 레벨에서도 그 정보의 결과를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따로 노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 모델링,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 프로세스 모델링 다 포함한 거죠. 모델링을 그거만 써놓은 책이 있어서 이걸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여러분한테 이미지로 보낸 거고요. 이게 책 제목이 인포메이션 엔지니어링, 정보공학이죠. 그리고 책 타이틀이 스트래티직 시스템 디벨롭먼트, 전략적 정보 시스템 개발, 이런 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 이 책은 여기다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복사를 한번 봐요. 여기 보면 한번 보세요. 그 자세히 누가 이렇게 또 확대까지 해주네. 거기 need survey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든지 결국은 시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읽는 기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need라는 게 고객이 무엇을 원하나 그에 대한 조사한 것 그거를 하나의 엔티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니엘슨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갤럽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죠. 걔들이 그 통계를 항상 이렇게 내서 발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통계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업 서베이 또 그 인구 통계 이런 것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그게 이제 마켓 서베이죠. 이거하고 우리 회사가 직접 고객들한테 물어본 니드 서베이 이런 것이 이 전략적 그 모델링을 할 때는 그 내용들도 사실은 DB의 엔터티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작은 중소기업은 시장 하나만을 타겟으로 사업을 하지만 대기업들은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들은 그 마켓 세그먼트가 되게 많거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마켓이라는 게 성격이 뭔지 이런 것도 엔터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지금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개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또 우리 회사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직의 욕구는 또 니즈는 뭔가 뭐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그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 다음에 뭐 원가는 얼마나 줄일 거냐 뭐 이런 그 기업의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조직의 니즈 이런 것도 엔터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거니제이션 하면은 조직은 하나인데 이게 엔터티가 되겠냐? 물론 한 회사일 때는 조직은 엔터티가 아니죠. 그죠? 엔터티라가 되려면 그 건수가 여러 개 이상이 돼야지 엔터티 자격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룹일 경우 삼성이면 그룹사만 해도 수십 개잖아요. 그럴 땐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게 하나의 엔터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조직이 역할이 뭐냐, 조직의 롤, 그런 또 다른 기업과의 뭐 어떤 계약, 합의사항, 어그리먼트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직의 재무 활동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탑 레벨에서는 전부 엔티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되게 이런 거는 안 하죠.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이런 탑다운 식으로 상위 레벨에서 이런 엔터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위, 중간 레벨, 하위 레벨에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 가서 우리가 그 제안서를 내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DB로 구축이 안 돼 있다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정관이라든가 그 영업 보고서 각종 서류들을 이렇게 뒤져보면은 또 홈페이지 이런 데도 많이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살펴본 다음에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게 뭐구나. 이 회사가 가장 지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가 뭐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럼 이제 설계에 들어가면 그럼 훨씬 더 그쪽에 그 임원들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중에 시스템 보고를 할 때도 그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콕콕 찍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 이 시스템 정말 잘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뭘 원하는지 알고 시스템 구축했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딸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그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게 인사 시스템을 만들 때 상위 레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운영 레벨이죠. 인사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일부 들어간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인플로이가 있고, 그죠? 가운데. 이게 이제 인사 시스템이니까 사원 테이블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보면은 인플로이 잡. 이거는 이제 잡과 인플로이 간의 다대다 관계를 풀어서 어소시에이티브 엔티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직무,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직군이라는 게 있고 직렬, 직종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건드리는데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도 다 별도 엔티티로 만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직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쓰는 말 중에 직위가 있고, 그죠? 직책이 있고, 직무가 있어요. 그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김민교 주임 이르죠. 네. 주임이라는 게 뭐에 해당해요? 직무, 직책, 직위 셋 중에. 그 직위는 회사에서의 위치예요. 대표이사가 있고 전무, 상무,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주임, 사원 이렇게 돼 있거든. 그게 직위예요. 근데 직책하면은 책임이에요. 책임.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이게 롤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부장이라도 마케팅 부장이 있고 영업 부장이 있고 생산 부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명함을 팔 때 거기에다가 영업부장, 그러면 영업부장이라는 말은 직책이에요. 이 사람은 맡은 책임이 영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이제 와서 그 누구를 만나고자 할 때 이게 뭐 품질에 관련된 어떤 일을 논의하러 왔다. 그러면 생산부장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산부장을 만나게 해야지 영업부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부장이라고 하는 건 회사에서 위치이기 때문에 부장만 얘기하는 건 그건 직위지. 네. 그래서 대리냐 주임이냐 뭐 일반 사원이냐 이건 다 직위에 관련된 얘기고, 그러니까 주임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사원은 직책이라는 거를 정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물론 일은 맡아서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것도 시켰다 저것도 시켰다 막 해요. 왜냐면 직책이라는 게 따로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주임이라고 개발 주임 그러면 그 사람은 개발이라는 업무를 책임지도록 부여한 거예요. 이제 직책이라는 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업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회사가 조금만 그 조직이 생기면 각자 책임져야 될 업무를 이렇게 할당을 해요. 직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임 경영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그 사람이 지게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직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정 업무를 하느냐 아니면 생산직에서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 그러면은 직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업원이 어떤 직무를 맡고 있나. 그 다음에 역할, 롤 있죠? 네, 롤은 직책. 그리고 종업원 타입은 이제 뭐 연구원 같으면은 그 선임연구원 무슨 뭐 책임연구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임원이면
중간 간부냐, 사원이냐 이런 걸 이렇게 타입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인사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엔티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이 스트럭처라는 건 뭐냐면 조직, 그러니까 인플로이 내에서의 상하 관계.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보고 관계라고도 하죠. 내가 일을 한 거를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느냐.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인사평가할 때 되게 다면평가가 요새는 일반적인데 나를 상사가 누군가 나를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보고하는 그 상사가 누군지를 정해놔야 내가 평가받을 때도 상사 평가는 그 사람이 나를 이제 평가해 주는 거지. 그리고 나도 그 상사를 평가하고 거꾸로 밑에서 윗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그래서 책임 그거를 명확히 해놔야 여러분 그 왜 자료에 보면은 엑셀 파일로 다 사람 이름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죠? 25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인플로이 스트럭처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종업원들 사이에 업무 보고 체계, 평가 체계인 거지 사실은 여기서는. 그거를 구조라고 해요. 구조. 그리고 우리 데이터 모델링 할 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배웠나 모르겠네. 그 뒤지기. 그 왜 엔티티 간의 관계 설정을 할 때 그 리커시브 엔티티가 자기가 자기 속성을 관계를 갖는 경우 들어봤죠? 그게 제조업에서도 나타나요. 제조업에서 부품들끼리 그 예를 들어 자동차 예를 들면 브레이크에 여러 개 부속들이 들어가거든. 근데 그 부속은 또 다른 부속에 쓰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브레이크도 하나의 부속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수백 개의 그 부속들도 또 그것도 부속이고 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 시스템 저기 무슨 뭐 기아 이것도 한 덩어리거든 어셈블리 얘들도 자동차로 볼 땐 또 부속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품 이렇게 파트 이렇게 엔티티명은 정했지만 파트들끼리도 상하 관계가 있다. 일대다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런 거를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이라기도 하고 ER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뒤집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 자기가 자기 관계를 갖는다. 여기서도 그런 게 생겨요. 그걸 인플로이 스트럭처라고 구조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중에는 타입이 세일즈 퍼슨 타입이 있고 매니저 타입이 있고 이렇게 종업원들을 하위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경우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려면 섭 타입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인사 시스템 모델링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해줄게요. 자, 누구부터 올릴래요? 네. 네. 테이블 박스의 선 굵기가 굵은데 어떤 차이를 나도 그걸 자세히 안 봤는데 아마 그 메인 그러니까 마스터 테이블을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티브 테이블은 파생된 거라서 자식이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이승이나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이거는 본원적인 어떤
회사의 이제 핵심적인 엔티티. 저런 패턴 할 수도 없어. 우리 화면 공유한 김에 아예 김채연 씨가 먼저. 그 사이에 카메라 시스템을 다 바꿔놨네. 자, 여기 봅시다. 직원. 직원 테이블을 중심으로 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한 직원은 여러 자격증을 갖추고 그 자격증에는 여러 직원들이 취득할 수 있어서 자격증과 직원 사이에는 다르다 관계를 맺겠습니다. 또한 한 직원은 여러 직원은 하나의 부서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는 여러 직원이 있다라는 1대 관계를 가진 것들을 선거 정보, 직원 사이 관계, 그리고 직원과 그 프리랜서 다르다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거 켜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끄면은 들리지가 않는다. 이제 잘 들리죠. 네, 그리고 하나의 평가 항목 몇 번이죠? 그리고 하나의 평가 항목은 인사평가에서 여러 번 사용될 수 있어서 1대 4의 관계로 두었고요. 그리고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자가 될 수도 있고 더불어서 평가를 받는 피평가자가 될 수 있어서 1대 4, 사원번호 평가자로서 1대 4와 그리고 피평가자로서 1대 4의 관계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의견을 제시해봐요. 가게다가 되게 많네. 가게다가 많이 봤어요, 아저씨가.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 지금 중고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모델링한 거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난다. 모델링은 정답은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 조직의 요구에 따라 다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모델링하면은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먼저 하자는 거지. 가게다 관계에서 어떤 거와 어떤 거. 그 자격증 취득이나 상벌 기록이나 인사평가 보죠. 네. 그러니까 직원 쪽에서의 정보가 없으면은 자격증 취득이나 상벌 기록이나 인사평가에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포크에 동그란 넣을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네. 이 널의 의미는 뭐죠? 요거. 여기 내가 옵션을 주석 단위로 바꿀게요. 요 널 얘기하는 거죠? 네네. 네, 여기도 널이 직원 있고. 쪽에 있는 널. UID를 클릭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
아니 맞아요. 제대로 그렸어요. 어, 지금 김민규 씨가 얘기한 그 널은 네. 여기다가 동그라미가 있으면 생기는 문제. 아, 그러니까 여기서 네. 이쪽은 머스트잖아 지금. 네. 그죠? 예, 머스트란 얘기는 직원 번호가 여기에 꼭 있어야 된다. 그 의미. 자격증 취득 여기서 0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쪽 직원 번호 프라이머리 키가 이쪽 테이블에 그 값이 없을 수도 있다. 자격증 취득이나 인사평가나 음, 둘 다 직원에 대한 정보가 없이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불가능하지. 없기 때문에 네.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쪽에 머스트라고. 이게 머스트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ER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직원 번호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이 일대 다라는 관계가 그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여기 직원 번호가 예를 들어서 실제 테이블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하면 직원 번호가 예를 들어서 1, 2, 3 직원 번호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김민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일대 다 0 뭐 이런 거의 의미는 이 김민교라는 사람 이름이 여기에는 들어가되 그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1, 2, 3이라는 번호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이 김민교라고 하는 특정한 그 프라이머리 키는 여기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0의 의미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렇게 닭발에다가 동그라미 붙인 거의 의미예요. 이 특정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 값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가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고. 이게 0의 의미가. 그 특정 값이 없어도 된다. 이해했어요? 그 정확히 이해돼. 그리고 이제 이쪽 오른쪽 여기 직원 쪽 프라이머리 키가 나온 곳에 이 짝대기 머스트의 의미는 이 자격증 취득 테이블에는 반드시 이 직원 그 프라이머리 키가 와야 된다 이런 의미. 하나라도 와야 된다 이런.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다 맞았어요. 지금. 관계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여기 자격증 그 취득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별도로 안 만들었죠 우리가. 그래서 자격증의 프라이머리 키와 직원의 프라이머리 키 두 개가 합성 키로 다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걔가 이제 식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선으로 연결을 한 거지. 근데 이제 그 자격증 취득하는 순서에 따라서 일련 번호를 만약에 매겨가지고 걔를 프라이머리 키로 쓴다고 하면 그러면 얘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그럼 이게 점선으로 다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 부서가 이제 그 잘 만든 거지 이게. 부서 번호는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unidentifying으로 점선으로 된 거죠.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2단계에서는 잘 했는데 문제가 이제 부서라는 게 실질적인 문제에서는 자꾸 바뀌거든. 조직 개편할 때마다 부서 명칭도 바뀔 수 있고 이 사람의 소속도 바뀔 수 있고 그거는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돼요. 네. 이력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다대다의 관계가 너무 많아요. 자격증도 왜 자격증을 별도의 마스터테이블로 놓고 직원을 놓고 이렇게 그런 테이블로 했을까? 왜 저 설계 사상은 뭐죠? 지금 저렇게 다대다로 한 이유. 자격증이랑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테이블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화의 의미에서는 잘한 거죠.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자격증이라는 거가 한 사람이 여러 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한 자격증을 여러 사람이 딸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다대다지 전형적으로. 그래서 자격증을 리스트를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엔티티로 그 자격증을 사원이 딸 때마다 레코드가 계속 여기에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이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는 거는 직원이 그런 리스트에 있는 자격증들을 얼마나 땄는가를 역사를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냥 바로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자격증 보유 이런 게 해놓고 그냥 바로 그냥 저기다 이력으로 쌓아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자격증의 종류는 코드로 그냥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격증 코드만 딱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저런 어떤 언제 받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테이블의 수를 줄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1차적으로는 1차, 2차, 3차 정규화를 다 해요. 하고 이제 퍼포먼스상 이렇게 테이블이 많으면 자꾸 조인 명령을 써야 되니까 코딩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컴퓨터 성능이 좋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검색하고 테이블 불러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디노멀라이즈 하지.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근데 이 자격증에 들어가는 직급은 이제 명칭과 발급 기간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상식화돼 있어서 이것도 정보 처리 기사는 어디서 나온다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테이블로 그 자격증 발급 기관을 관리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지. 그냥 정보 처리 기사라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자격증이라는 테이블을 없애고 자격증 종류를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코드를 매기는 거죠. 001 하면 정보 처리 기사 1급, 002 하면 2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봐야 뭐 자격증 종류라는 게 뭐 몇 개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테이블 하나 줄일 수가 있죠. 지금 박주원 이사님 말씀한 대로 테이블 하나를 확 없앨 수가 있죠. 코딩할 때 이제 테이블이 많아지면 상당히 코딩할 때 힘들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리고 에라도 날 확률이 높아지죠. 자꾸 테이블을 조인하고 하려면. 특히 이제 디멘저널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디멘저널 모델링. 그게 이제 상황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값을 찾아내려면 테이블을 여러 개를 다 조인을 해가지고 이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도 테이블로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 부산 지역의 여성의 뭐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속하는 사람들의 그 화장품 판매 실적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경영자가 물으면 그것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디멘전이라고 그래요. 요구하는 정보 하나하나가 조건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차원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다차원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데이터를 여러 개를 조합할 때 하나하나가 다 테이블에서 온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 개 테이블을 전부 일대 따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모델링을 디멘저널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요즘에는 점점 많아져요.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고객의 요구에 응대해야 되는 경우에 그럴 때도 복잡한 걸 피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테이블을 디노멀라이즈 해가지고 한 탭을 다 집어넣고 대개 이제 그거는 뷰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뷰. 그 임시 테이블. 네. 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온라인상에 램에다 그 띄워놓고 거기서 검색을 해버리면 한 테이블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속성만 정하면 그냥
그 검색 결과가 나오도록 그게 요즘에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 그런 식의 데이터 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혹시 그 프로젝트 참여할 때 그 이 사람이 그 A라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가 나왔어. 실수했어요. 근데 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처리해?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속성 값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있죠. 참여 기간 이런 거는 입력이 불가능한 거 알죠? 그잖아. 한 속성에는 한 값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기간은 from to 항상 해야 돼. 네, 시작에 종료에 네,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코드 속성의 하나예요. 역할을 그 맡을 때마다 새로 역할을 타이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유클리드 소프트다 그러면 한 회사 내에서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아니면 교육 왜 교육의 그 역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프로젝트에서 역할이 있지. 프로젝트에서 역할이라는 거는 몇 개 안 되거든. 정해져 있거든. 그거를 그때마다 타이핑해서 그 입력을 하면은 에러 확률도 높고 타이핑 에러.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할이라는 게 명칭이 다 다를 수가 있어서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 통계 내거나 이럴 때 아니면 검색할 때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역할을 타이핑을 해서 찾는다면.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표준화해서 우리 회사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 한 20가지가 있다.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코드를 매겨서 그냥 역할 코드라는 거를 속성으로 잡아주는 게 그게 이제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좋은 방법이죠. 에러도 줄이고 입력 시간도 줄이고 그냥 리스트 박스도 선택하면 되거든. 쭉 그 역할 코드 중에 그리고 그 위에 역할과 아래 역할은 다른 거예요. 네, 교육에서는 어떤 역할을 생각한 거예요? 교육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듣는 교육생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저건 교육 역할, 프로젝트 역할 그런 식으로 좀 구분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명확하게. 그거는 꽤 선진 조직이네. 일반적으로 교육은 그냥 수업을 듣는 거지 가르친다는 것까지는 고려를 안 하는데 완전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 다대다 관계 테이블을 잘 뽑아내긴 했어요. 네. 속성도 잘 뽑고 실제로 그 마스터에 해당되는 양쪽 테이블의 속성하고 다대다에 들어간 속성을 잘 구분하고 잘했어요 근데 지금. 네, 필드 값은 다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도메인 정의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도메인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교육 훈련 사항 이게 명칭, 엔터티 명칭을 정할 때 이거 내용으로 보면은 교육 훈련 사항 되게 우리가 사항 그러면은 교육 훈련 내용이 뭐냐 이거 얘기할 때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과정 교육 과정 뭐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교육 기관 이런 거는 코드화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테이블로 뽑든지 일대다로 연결하게. 출신 학교도 최종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최종 학력 출신 학교, 최종 출신 학교
네, 만- 보통 뭐 최종만 해도 돼요. 근데 혹시 다 갖고 있고 그뭐 학사, 석사, 박사 하면 또 이거 필요하다면 이건 테이블로 일대 다 테이블로 나왔어야 될 것 같고 소속은 또 뭐지? 소속이 저 부서하고 연결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건 잘못됐네요. 소속이 부서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메모해 뒀다가 새로운 모델링을 바꿔보세요. 모델을. 상태도 상태 구분이죠? 상태 구분 그 재직 휴직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 상태 구분은 항상 저런 게 들어가면 이력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변경사유. 그렇지. 그게 이제 이력으로 일자. 따라서 언제 그 발령 일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별도로 테이블에 기록이 되도록. 이 사람한테는 그의 상태가 변경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따라 들어가야 되고 일대 다로 연결을 해. 근데 뭐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프로젝트 아까 내가 얘기한 거 해결하지 안 됐잖아. 어제 들어갔는데 같은 프로젝트 또 들어갔어. 분명히 기간이 다른데 이걸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키를 하나 더 잡아야죠. 참여 시작이다 이런 시작 예를 같은 거 하나 잡아놓으면 기간이 다르면 어차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사람마다 다른데 인조키라고 그래요. 저기 순번을 넣어놓으면 사실 그게 제일 깔끔한데 근데 사람들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번 인조키라고. 왜냐면 내가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참여 시작일은 그냥 있는 거 갖고 만드는 키니까 편한 그냥 그 자체잖아. 근데 순번은 내가 인조키를 넣는 거랑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택적으로 그건 써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그 특기사항, 경력사항 이런 거를 이제 그 문서로 작성할 때는 이렇게 빈칸을 남겨놓고 특기사항 이런 거 쓰라고 그렇게 이렇게 남겨놓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화 할 때는 그런 항목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안 쓰는 게 좋아요. 사항이라는 표현이 그냥 되게 애매해. 사항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교육훈련 사항 이러면서 코드, 부분 코드라는 표현이 아니라 부분, 특기 부분, 강력 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칭 속성명을 정할 때 코드면 코드라고 분명히 이름을 정해. 그러니까 직군 코드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하면 돼요. 코드를 잘 써요. 여기에 이제 직급, 직군 이런 게 여기 두 개가 들어갔죠. 직급, 직군. 이거는 지금 인사평가 시스템 만들 때는 여기 16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를 이용해서 계층 구조로 이거 다 별도의 엔터티로 가져가야 돼요. 타입 부분, 대분류, 중분류, 상분류 이런 것처럼. 어쨌든 코드로 상위 코드 같은 거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하세요. 원자력 거기에서는 왜 해봤잖아. 네. 대분류, 중분류, 카테고리. 하분류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타입 네. 타입 테이블로 엔터티로 별도로 잡아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주소는 이렇게 입력 안 하죠. 그죠? 그런 말도 다 될까? 주소는 지금 우리나라 주소 체계는 이미 DB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뭐야 우편 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돈까지 이미 정해지잖아. 그리고 나머지 상세 주소만 입력하면 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속성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만 상벌, 이름, 유형과 구분은 어떻게 다른 거야? 상벌의 유형은 이제 상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상의 유형들 그리고 벌에 해당하는 여러 유형들 유형과 구분을 따로 내용은 또 뭐예요? 그 상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건데 지금 말씀해주신 조언들 내용을 내용은 오히려 상벌 기록이 있어요. 그러게. 상벌 기록에 이제 그 상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거를 넣어야 될 경우에는 기록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쪽 상품 정보, 그러니까 상벌 정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것,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 한번 리스트로 정해놓으면 계속 가져갈 것, 그런 것만 속성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평가 항목의 연도 분기. 그 얘기는 평가 항목이 연도 분기별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 왜 이거를 같이 넣었죠? 연도하고 분기를? 근데 이제 그 평가 항목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평가 항목은 사실 변해요. 해마다 분기별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무리 큰 조직도 1년에 한 번 변하거나 되게 실험 기간 동안 한 3년 정도는 변하는데 3년 지나면 안 변해요. 평가 항목은 거의 고정돼요. 그래서 임시 그 시스템에서는 평가 항목이 언제 어느 분기에 사용한 평가 항목이냐 이런 거를 기록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인사평가 결과에 들어가는 거지 이 마스터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평가 항목. 근데 평가 항목은 사실은 후두화되죠. 후두화되죠. 이렇게 별도 테이블로 뽑기보다는. 근데 이제 우리 그 평가 항목은 이거 BSC 모델 이걸 쓸 거거든요. BSC 모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대분류, 중분류, 상분류처럼 4개 분야가 있고 재무, 고객, 프로세스, 성장 이렇게 4개 분야가 있고 그거에 따라 하위 또 CSF가 있고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그리고 최종 KPI가 있고 그러니까 평가 항목은 KPI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략 레벨 이런 데서는 이게 다 테이블로 만드는 게 맞아요. 실제 이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는 그냥 평가 항목을 그냥 코드화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것들은 별도의 모델링을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연습하는 거니까 모델링해서 이걸 테이블로 처리하자고. 테이블로 타입 테이블로 상위 테이블로 만들어요. 이게 CSF 상위, 하위 그리고 이제 KPI가 최종 항목이고 요거는 이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그 평가 항목을 평가했을 때
이제 평가자가 누구냐, 피평가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언제, 그러니까 그 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일자로 하면 돼요. 일자로. 일자로 하면 뭐 연월일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거기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평가 일자. 네, 평가 일자. 그 평가 점수겠지, 이제 응답 내역이라는 게 평가 점수. 그리고 그게 평가자의 역할에 따라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조합이. 그 테이블이 중간에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는 그걸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왜 구조라는 게 있었죠. 맨 처음에 보여준 그림에서 그 사원들 간의 관계, 평가 관계지. 그러니까 여기 엑셀로 보여줬던 것들, 이거 25페이지 이거를 모델링 해야 돼요. 이걸 구조 테이블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관계가 몇 번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상사평가인지 부하평가인지 동료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지. 예. 그걸로 평가 점수를 매겨야 돼. 그리고 그거에 따라 나중에 이 사람이 상사의 평가 점수는 얼마, 동료 평가 점수는 얼마, 그 다음에 부하들은 여러 명이 할 테니까 여러 명의 부하들의 평가는 얼마. 그건 이제 평균값을 내고 이건 다 이제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건데 그거 점수를 집계할 수 있는 이 테이블이 하나 있어야 돼요. 구조 테이블이. 그래서 여기가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 소위 MIS라고 그러잖아. 그 기업 업무 행정 처리 시스템 설계는 다 할 수 있어요. 평가가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프로젝트 이것도 이제 그 참여를 중간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거를 기록할 수 있게 그때마다 역할이 다를 수가 있잖아. 개발자로 들어갔다가 뭐 나중에는 무슨 테스트하는 요원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 역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를 기록하는 식으로 그렇게 프로젝트 기록은 하면 돼요. 이 기반을 누구한테 주고 이걸 어디서 났어요? 이게 이제 기초 자료니까 이거 보고 이제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라 한 거야. 네, 아니 프로젝트가 이거 다 내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잘했어요. 신입사원 이 정도 했어. 뭐 아주 잘. 그러게요. 생각보다는 그냥 잘 잡았네. 누구한테 줬어? 어디 가르쳐줬어요? 포인트. 아, 강의할 때. 그때 네. 어쩐지. 아, 그럼 여기 그 주연이하고 승민이도 잘하겠네. 기대가 되는데. 주연 씨 거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VP로 그렸네. 네, 잘했어. 누구냐? 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우선 직원 테이블에서 이런 직업명, 소속 상태와 같은 기본 정보를 컬럼으로 사용을 해 주었고, 그리고 개인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 중에 역량 평가와 업적 평가 항목들이 있어서 그 평가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교육 훈련 상벌과 같은 테이블에 평가 구분이라는 컬럼을 추가해 주었고,
그리고 상사평가, 동기평가, 부하평가가 있는데 이거 구분을 하기 위해서 권한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러면 한 직원과 다른 직원과의 관계가 상사, 동기, 부하에 따라 이제 값을 주어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평가 테이블에서 그럼 그 권한에 따라서 평가창을 다르게 보여주고 만약에 관계가 상사라면 상사평가창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여한 프로젝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저를 평가하는 하면 그거는 그 정당한 평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테이블에서 프로젝트 구성 인원을 추가했고 이거를 평가 테이블에 가져와서 나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구성원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를 맺어줬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여기서 지금 이제 평가를 고려를 했는데 우리 틀에서는 평가가 업적 평가와 역량평가, 네, 능력 태도 세 가지지 세 가지. 역량 평가와 업적 평가 두 가지로 나누죠. 네, 네, 업적 평가와 역량 평가가 있고 역량 평가에는 능력과 태도를 보고 네, 그러니까 능력과 태도는 이거는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냥 역량으로 다 봐도 되고 이걸 네, 셋으로 나누어서 세 분야의 평가를 따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 능력 평가, 태도 평가, 업적 평가. 뭔가 고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딱 드러나지가 않네. 프로젝트 아이디 그리고 참여 프로젝트. 근데 거기에 평가 아이디가 키로 들어가 있네요. 프로젝트마다 평가를 하는 건가요? 네, 참여한 프로젝트마다 이제 각각 프로젝트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평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건데 아,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별로 평가를 하진 않아요. 인사평가를. 그런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PM이 프로젝트 네, 관리자가 자기 관리 목적상 그 팀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를 평가하는 거는 이 인사 평가 시스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인사 평가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그걸 고려하겠지. 간접적으로 이 사람은 프로젝트를 1년에 만약에 3군데 참여했다. 근데 내가 계속 PM이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프로젝트에서 그 보여주는 태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평가 항목에서 입력을 할 때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입력은 하겠지만 이 ERD 상에 평가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연이가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일단은 또 김채연 선생님하고는 다른 어떤 뷰가 있어서
좋긴 한데 일단 조금 상사를 어떻게 찾죠? 상사를 권한 아이디로 찾는다고 했는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사를 어떻게 찾아요? 상사? 그 상사 동기 부합 이 나누는 것도 생각을 해보다가 권한으로 이제 주고 만약에 한 직원과 다른 직원의 관계가 그 다른 직원이 상사면 이제 상사 권한을 값을 뭐 1을 주거나 2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권한에 맞는 또 다른 평가창을 보여주는 걸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힌트를 줄게요. 이게 쉬운 모델링이 아니라서 그 전문가들도 잘 못하는 모델링이야 이게. 여기 이제 직원의 이게 돼지기가 생기는 거거든. 아까 네네네. 이게 또 다대다예요. 이것도. 아,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는 사람과 내가 평가 당하는 그 네, 관계가 다대다잖아. 네, 내가 여러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원 번호 간에 다대다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그 리커시브 릴레이션십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대다면은 이걸 또 우리 SQL로는 구현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어소시에이티브 엔티티 가운데 중간에 집어넣어야죠. 그게 이제 스트럭처 엔티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스트럭처 엔티티가 생기면서 이게 다 일대 다관계가 생기고 이렇게 일대 다관계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생긴 그 하나 레코드를 가지고 가서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점수. 거기가 점수가 붙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직원 테이블은 마스터 테이블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할 수는 없고 음. 그 네. 해의 평가 대상자를 별도로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확정되면 이제 그게 마스터가 돼서 이제 그 점수에서부터 평가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테이블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계라고 이게 권한이라고 한 거가 이거를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네네. 이 권한이라는 게 이게 일대 이렇게 0대 1 뭐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는 이 상하 관계 그 뭐 크로스로다가 체크하는 관계를 표현이 안 되고 그래서 다대다로 어소시에이티브 엔티티를 여다 만들어서 여다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럭처 만들어진 그 속성을 가지고 나가서 평가 항목에다가 점수를 기록하는 이게 이제 평가 점수잖아. 결국. 네, 그지? 네.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구조를 생각하고 만든 테이블이네. 그러니까 평가 항목에 예를 들어서 평가 항목을 또 우리 구조대로 한다면 평가 항목도 위에 타입이 있고 중위 타입 이렇게 1대다 이렇게 내려오거든. 타입별로. 그럼 이게 최종 네. 이게 항목이야. 평가 항목. 그 이 평가 항목을 가지고 이 구조하고 만나서 이것도 다대다기 때문에 어소시에이티브 엔티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최종 평가 기록이 되는 테이블이 되는 거지. 어,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도 그 한 직원은 무조건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면 그 프로젝트의 PM이나 그 동료들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PM이 저 참여 기간 동안 여기 기간으로 돼 있네. 시작일 아, 그 기간 동안을 그 1년의 시간에서 그 기간을 네, 두고 그
혹시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 안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서 트리를 따라가고 프로젝트에 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은 그 프로젝트 트리를 따라가고 하는 이 가변적으로 그 사람이 1년 동안 수행한 그 일들의 기간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365일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네. 그걸 고민해서 그 배치를 해야 돼. 그게 딱 맞아 떨어지게 아까 그 마스터 테이블에 들어가야 돼. 그걸 고민해서. 그래야지 그 사람이 1년 동안 한 일이 누락되지 않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그려야 될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내 요구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관련 그 평가는 그 PMS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에서 별도로 이제 그 사람이 한 역할, 참여한 기간 이거에 따라 이렇게 평가 점수 입력하고 하는 건 그건 별도 이 인사평가 시스템과 상관없이 그걸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사평가 시스템에는 프로젝트라는 엔티티가 나오지 않아도 돼. 하나는 마스터만 있습니다.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평가하고 직결되는 게 아니라서. 괜히 복잡해지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문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중심으로만 하세요. 일단 이게 자꾸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끝도 없어. 그러면 모델링 못해. 그러니까 왜 우리 저번에 시스템 이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 그랬잖아. 그 시스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 할 때도 1번이 뭐예요? 라이프 사이클에서 프로젝트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1번 업무가 뭐예요? 그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 프로젝트 죽어라고 하고 미치는 거예요. 1번이 스코프 데피니션. 범위 잘 정해야 돼. 왜 범위를 잘 정하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가 반드시 있어요. 더구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조직이나 업무라고 하는 것도 확대하려면 끝도 없고 우주가 다 시스템이니까 줄이려면 또 저기 최소 말단 행위까지 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내가 어디 범위까지 일을 할 거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프로젝트 기간 내에 못 끝내가지고 위약금 물고 인건비로 들어가고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그 스코프 데피니션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작은 우리가 그 연습을 할 때도 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인사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지 뭐 프로젝트 관리 무슨 뭐 총무 인사 뭐 이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평가할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되는가 어떤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만 범위를 한정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이 했던 일 그리고 그때 당시의 조직 그 일에 대한 조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평가가 정말 내가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뭐 6개월을 했는데 그 부서장 평가만 받는다. 그러면 이 6개월의 시간은 어쨌든 개인한테도 손해고 회사한테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이게 되게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돼요. 그 부분이 뭔가 좀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계속 지금 엔티티는 여기다 붙여나가야지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평가에 고려되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해서 엔티티를 여기다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넣어요. 지금 생각하면 네, 단계에서는 우리 공부하는 단계니까 이거저거 다 집어넣어 괜찮아. 네,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 잘했어요. 네. 넣어놓고 이렇게
그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없어도 되겠다는 건 빼고 이제 이거는 또 추가해서 엔터티를 넣어야 되겠네. 속성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렇게 학습을 해나가는 거지 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상민 씨. 다야르마 박사도 그렸어요? 얘들아. 서로 회의한 거 아니야? 규현이하고? 잘못 들었습니다. 규현이하고 회의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조금 좀 어려워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김채연하고 비슷하잖아. 김채연하고 비슷하잖아. 그 수요일 날 이거 요구사항 분석 좀 해서 그것도 네. 근데 주현이는 왜 달라? 독립적으로 했나 보죠. 저는 좀 더 네. 추가할 수 있는 거 없나 해서 해봤습니다. 그랬구나. 일단 네. 알았어. 우선 여기 부서의 부서 정보 네, 이건 다. 이런 거 하지 마. 뭘 입력할 거야. 그리고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엔터티명을 정할 때, 그러니까 테이블명이 될 거잖아, 엔터티명이. 그 다음에 속성명 이런 거 정할 때 뭔가 원칙을 가지고 해요. 이 안에는 이게 어차피 데이터 모델링이잖아. 그리고 우린 지금 정보 모델링이 아니야. 그죠? 네. 네. 이 데이터를 처리하면 정보가 나오는 거라서 여기선 정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가능하면. 아주 그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뭉뚱그리기 위해서 정보란 말 쓸 수는 있어요.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놓고. 근데 이게 거의 제일 밑단이거든. 제일 밑단에서 모델링 할 때는 정보란 말은 쓰지 말고요. 그리고 데이터란 말도 쓰지 마세요. 이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 데이터인데 여기다가 무슨 인사 데이터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 무슨 제품 데이터. 그거는 정말 이 논리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야. 여기 정보란 말 넣지 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또 애매모호한 말이라서 근데 여기는 또 보니까 시작일 종료일로 다 바뀌어 있네. 그 사이에 그 수정을 사이에 다 수정했네. 그다음에 아이디 이런 거 쓰지 말자고 그랬죠. 아이디라는 거는 속성명을 쓰지 맙시다. 이게 교과서에 다 있어요. 쓰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배울 때는 그 시험 볼 땐 잘하는데 실무에 나가면 다 오게. 아니 여기서 부서 직원 번호가 아이디인데 뭘 또 아이디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잖아. 프라이머리 키가 아이디예요. 체는도 다르네. 우리는 다 번호로 통일합시다. 번호. 직원 번호, 제품 번호, 고객 번호 이렇게. 네. 그다음에 비슷해서 아까 채연이한테 얘기했던 거 그대로네. 나이 이런 거 입력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왜 아닙니까? 응? 나이는 속성으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날짜가 지나면 나이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추출값이라고 해요. 추출값. derived value 영어로 추출값.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있는 속성에서 우리가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은 입력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생년월일 있으니까. 생년월일이 있으니까 오늘 날짜에서 생년월일을 빼면 나이는 2여로다가 그냥 스트링 함수로 그냥 바로 나와. 그래서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속성에다 입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연이 얘기한 대로 이게 해마다 그럼 앉아가지고 업데이트 될 거 아니야. 나이를 바꿔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 왜 그 바보짓을 해? 그래서 그건 안 합니다. 주소도 이렇게 입력 안 하고요. 직급, 직무. 그리고 또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 할 때 팁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한번 직접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속성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속성명을 정하지 말고 적어도 한 서너 개의 샘플 데이터를 한번 직접 입력을 해봐요. 뭐 굳이 타이핑 안 해도 돼. 머릿속으로만 해봐도 내가 뭘 입력할지 모르겠다. 속성이라고 정해놓긴 했지만 그럼 그 속성명이 틀렸다. 뭐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직급이라고 하면 뭘 예를 들어서 직급 뭘 입력할 거예요? 현민 씨? 네. 직급 샘플 데이터 3가지만 들어봐요. 팀장, 어, 괜찮아. 이거 해봐. 일단 틀려도 괜찮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어, 부장, 모르겠죠. 부장은 네. 아까 직위라고 그랬죠. 좀, 팀장도 직위예요. 그 직급은 네. 공무원 사회에서 쓰는 거거든. 1급, 2급, 3급, 4급. 왜 부급 공무원 이러잖아. 그게 직급이야. 기업에서는 지금 그게 거의 다 사라졌어요. 직급. 안 써요. 학교에서도 교수는 직급이 없어요. 그 행정 직원들은 급이 있어. 그게 이제 그 교육부 인사 방침을 따르기 때문에 행정 직원들은 급이 있어. 근데 그것도 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특히 연봉제를 채택한 대학은 아예 직급이 없어요. 호봉제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래요. 연봉제로다가 바뀐 데는 직급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직급이라는 건 필요 없고 직무는 뭐를 입력할 거예요? 이게 이제 맡고 있는 일이거든. 모르겠죠? 이거 이렇게 내가 무슨 데이터를 입력할지 모르는 속성은 만들지 말라고 아예. 이 속성 어디서 가져왔어요? 여기 있는 내용. 네. 여기 있는 거구나. 직군, 직종, 그다음에 직무 어디에 직무가 있지? 인사 저 샘플 기록에 그 속성에 네. 네. 내가 잘못 줬구나. 여기 속성들이 있구나. 또 어떻게 생각하면 치는데? 이건 이제 샘플을 내가 넣어준 건데 이 회사는 있었거든. 이 회사는 이게 직급 직책이 있었거든. 근데 인사평가 하고 나서 인사평가 결과는 어디다 넣어? 인사평가하고 나서 인사평가 항목 결과. 이쪽에 넣습니다. 직원 정보를, 그러니까 인사, 점수나 등급이나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 끝나면.
저는 일단 그 일단 그 상사가 부하를 평가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직원 그 평가자 여부 안에 일단은 Y나 평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Y나 N을 넣어서 일단 그 평가자 여부를 넣고 나서 그 항목들 그 여기서는 그 인사평가라고 하는 엔티티가 그 기록을 하는 거네 이게. 그지?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점수가 어, 속성이 없잖아. 네, 그리고 평가자 아. 여부를 네. 필요할까요? 제가 어, 아, 필요할까요? 안 한가요? 어, 이거는 제일 이제 끝났잖아요. 그 평가 그 구조 아까 평가 관계를 고민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아마 이걸 든 모양이죠. 그치? 예,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참 이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여기 구조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대다 그렇게 한 것처럼 그 평가자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테이블이 하나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것 같아요. 되게 각색이긴 하네요. 아니 좋아 이런 고민을 해야 이게 지적을 받으면 확 기억이 되거든. 다음엔 다시는 안 틀리거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인사평가 항목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항목이면 이게 과연 테이블로서 일단 엔터티 이름으로 부적합하지. 항목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템이잖아 영어로. 그러면 하나의 값이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테이블이 되겠냐고. 그치? 인사평가 계획, 인사평가 그러니까 여기 쓰고 인사평가 하기 가운데 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다음에는 한번 설계를 해봐요. 여기 업무 항목 분류 체계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회사는 사실 이거 조사해야 돼. 우리 회사는 이게 일부만 돼 있지 이게 완성이 안 돼 있더라고. 이거는 이제 그 회사 거를 내가 조사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사무관리 직군이 있고 뭐 생산 결정 직군, 생산 직군, 연구 직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우리는 연구 직군, 생산 직군은 없으니까 그게 개발 직군이지 뭐 생산에 해당하는 게 연구 직군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 직군이 있고 우린 그렇죠. 그래서 이 틀만 그냥 써요. 틀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은 이 KPI 20페이지에 있는 KPI 이게 평가 항목 성과 평가 항목에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업적 평가와 아니 저기 영양 평가의 능력과 태도 이것도 개별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해요. 그 평가 항목은 그 이거 영양 평가와 업적 평가 그러니까 KPI와 이것만 쓰라고. 네, 그래서 그 항목을 그 뭐랄까
평가 항목이라는 테이블로 항목이라는 이름은 안 어울린다. 그죠?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이라고 테이블을 하고 엔터티명은 그 다음에 이게 업적이냐 능력이냐 태도냐 이거는 구분으로 하고 속성을 구분으로 하고 그리고 평가 항목을 최종 그 속성명으로 해서 평가 항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됐죠? 그 항목 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제 상사 평가 값이 얼마, 부하 평가 얼마, 동료 평가 값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되겠지. 그리고 평가 일자, 점수 이게 최소 속성이 들어가야지. 그럼 됐죠? 그러니까 인사평가 여기 테이블에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 구조에서 누가 누구를 사원번호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가자 사원번호, 피평가자 사원번호 그리고 그 관계 이게 0이냐 1이냐 3이냐 4냐 뭐 이게 따라서 상사평가인지 부하평가인지 그게 결정이 될 테고 그다음에 평가 항목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오고 그죠? 이 테이블에서 이 평가 항목은 오고 번호 그리고 점수 그리고 평가 일자 이 정도 속성값이 있어야 평가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그 정도만 해봐요. 자, 네, 알겠습니다. 민규 씨, 네. 갑시다. 다 갈라가지고 재밌어. 말하자면 일단 여기 문서 주신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이거 권한 이 테이블은 지금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서 넣어본 거고. 평가 구조네 그게. 그지? 네. 그리고 상벌 기록 같은 경우 인사평가 기록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여기다 넣었고 평가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인사평가라고 따로 빼서 연도별 분기별 평가 항목과 평가 내용을 따로 여기다가 넣어서 평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권한 이 테이블은 지금 좀 전에 만든 거긴 한데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사원번호를 받아서 그에 대한 권한 코드라고 해야 될지 구분이라고 해야 될지 상하관계를 뭔가 해줄 수 있는 컬럼값 필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권한 코드라고 일단 넣어놨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서 인사평가 기록을 같이 만들어 탭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직분 계열과 직종 분류 직렬 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문서에 직분과 직종 직렬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져 있어서 이거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사원으로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사원 가족 이게 솔직히 지금 따로 빼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일단 엔티티가 따로 빠져 있어서 따로 빼서 작성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방향이 사원 가족 여러 있을 수 있고 거꾸로 됐지? 거꾸로 네. 네, 거꾸로 된 거죠. 네, 경력도 이렇게 되고 경력은 이렇게 원래 어떻게 했었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기록은 자격증의 내용과 그것을 한 곳에서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교육훈련 기록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교육의 프로젝트도 비슷하고 교육훈련도 그런데 중간에 빠졌다가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그냥 기록을 남길까 해서 교육 시작일과 교육 종류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작일과 프로그램 종류 이렇게 따로 필드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이 이 교육 프로그램 시작일부터 언제까지 종료일이 언제까지 그다음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기록할 수 있게 필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 번호. 그럼 그거하고 교육 훈련 기록 번호 뭐예요? 기록 번호. 이거는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기 위한 기록 번호가 필요한가? 그냥 뭐 1년 번호. 네. 네, 1년 번호인데 1년 번호가 필요해요? 이거는 마스터가 아닌데 1년 번호가 필요한가? 밑에 자격증 기록 번호도 같은데. 어, 여기 인사평가 기록 번호 네네. 마찬가지. 이게 다 넣구만. 이거를 지금 2개를 해가지고 복합 키로 해서 프라이머리 키로 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나중에 개발 단계에서 불러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교육 해서 번호로 따로 빼놓게 그래서 됐습니다. 교육 시작일을 넣으라고 했죠. 교육 시작일을 프라이머리 키로 아니 그 아니죠. 그치 프라임 앞에 프라임을 남은 여기 이렇게 세 개. 세 가지에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네. 그 이게 여러 번 해도 네네. 키가 다르니까 들어가죠. 네네. 근데 굳이 저 그 기록 번호 같은 것들이 관리해야 되잖아. 어차피 승번 따고 네. 그리고 지울 때도 관리해야 되고 너무 그 일이 많잖아. 이런 인조키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이걸 인조키라고 그래요. 그냥 네. 그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주는 게 그 한 칸이라도 줄여야지. 그리고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니까 그 똑같잖아요. 우리도 뭐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면 리스크 관리가 해야 되잖아. 네. 테이블도 마찬가지. 어쨌든 간에 테이블이 하나 더 늘어나고 컬럼이 하나 늘어나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죠. 그걸 최소화 효과적으로 쓸 방법을 설계해 주는 게 그게 아트예요.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면 피곤하지. 네. 계속 걔를 상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 순번 여기 똑같은 거 들어가고 잘못 따서. 그리고 계속 이 행위가 어떤 일이랄까면 여기서 집어넣고 저기서 집어넣고 순번 따서 집어넣고 이제 이 사람이 똑같은 요 사원하고 요 교육 번호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 2번이라고 되겠구나 이게. 아니 이건 그냥 1년 번호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냥 그 따면 되긴 해. 그러니까 이게 어소시에이티브 엔터티에 그렇게 일부러 네. 프라이머리 하나로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또 다른 테이블하고 연결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이게 합성키 3개를 다 가져간다는 게 네. 번거롭잖아. 네. 오히려. 네. 그때는 그냥 그거를 대표해서 아이디 하나 가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1년 번호를 매기던 네. 프라이머리 키 때로 만드는데 그냥 이 기록으로 끝날 때는 그냥 내리면 돼요. 이게 자동으로 생성도 되잖아. 네, 맞습니다. ER민에서는 그냥 그 양쪽 키가 하나씩 와가지고 네. 자동으로 프라이머리 키가 되거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근데 이제 걔에서 또 다른 테이블하고 또 다르다가 생긴다. 이럴 때는 이제 되게 복잡해지거든. 네. 키가 막 네. 4개, 5개씩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하나로 대표해서 가기 위해서 만들고 그냥 이 기록으로 끝날 때는 그냥 내버려 값을 둬요. 3개로 저도 상관. 그리고 여기 지금 직분, 집중, 직무냐 이거 지금 그거잖아요. 트리그잖아요. 네네. 아까 교수님께서 리퍼스 얘기를 하셨는데 네. 테이블에서 상위 코드를 갖고 있으면 네. 이게 트리 구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한 테이블에서. 내 상위 코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트리가 되잖아요. 한 테이블 안에서. 네. 그러면 이 트리 구조를 이렇게 이제 보통 요즘은 이렇게 나누진 않고 네. 한 테이블 안에서 내 본 코드 그리고 내 상위 코드 그리고 최상위 코드 세 가지 갖고서 트리 구조를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
그러니까 뎁스별로 1뎁스냐, 2뎁스냐, 3뎁스냐 해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테이블 하나 들여놓고 거기에 이제 코드가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근데 단계별로는 이건 지금 진짜 이렇게 테이블에서만 이것도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 이게 VP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ER 윈에서는 그 디노멀라이즈 그 기능이 있거든. 네. 그래서 테이블을 합쳐버리라고 그러면은 얘 이렇게 이제 모델링은 이렇게 따로 해놓고 네. 계층 구조도 해놓고 그 사원하고 이 세 개 테이블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냥 합쳐버리라고 하면 네. 얘가 그게 다 속성으로 다 안에 들어가 버려요. 사원 테이블에. 필요 없어. VPN은 난 안 해봐서 인사님 VPN은 잘 안 써. 내가 ER 다이그램 그릴 때는. 근데 아마 우박수사가 알 거야 이거. 우리한테는 해석 표준이니까 네. 했어. 이렇게 해놓는 게 괜찮아. 이게 이제 모델링은 이렇게 하고 네. 그 실제 피지컬 모델링 할 때, 네. 물리 모델링 할 때 이걸 다 안에 속성으로 집어넣어주고 그러는데 아, 피지컬하고 논리하고 다르니까. 네. 이 모델링 할 때는 우린 로지컬 모델링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놔. 이게 이해하기가 좋거든. 3명 다, 4명 다 되게 그냥 학생이네. 그 아까 전에 리커시브 관련한 이쪽 부분 있잖아요. 네. 이쪽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맞아. 맞아요. 근데 네. 잠깐만, 여기 지금 권한의 키가 다 있나? 평가자 들어가 있나? 네네. 근데 상벌 기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 키를 올리세요? 상벌 기록이요? 이거 그래서 그거는 네. 상관이 없어. 널로 했는데 그건 빼.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상벌 기록 번호가 글로 들어가지 않거든. 이쪽으로 안 들어가. 이거는 평가 그냥 널 허용하는 네. 그 포린키로 포린키? 네. 포린키가 아니라 그냥 그 포린키면은 포린키도 널이 허용이 있나요? 포린키도 너를 허용되지. 허용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거는 관계 자체를 빼야 돼. 아 이거 관계요? 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인사 기록에 상벌 네. 기록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했죠. 아,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상벌 기록도 인사평가 시스템의 일부라는 얘기지. 네. 인사평가 점수가 거기에 그 들어갈 직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결과만 있어. 다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교육 기록도 보고 상벌 기록도 보고 인사평가 점수도 보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뭐 그 사람의 등급을 뭐 매기는 이런 화면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같이 뿌려져야죠 화면에. 그렇지만 이 인사평가라고 하는 지금 점수 기록하는 테이블은 상벌 기록 점수가 들어간다거나 교육 점수가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거든. 그건 다 참조 사항이지. 그래서 별도의 테이블이지 한 테이블에 들어가서 키로 연결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부 사항 사원 세부. 네, 이거는 1대1 아니야? 그럼 합쳐버려. 그냥 합쳐도 되고 그냥 1대1, 네, 1대1이 1대1. 1대1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 번호가 필요 없잖아. 그냥 바로 그냥 1대1 테이블은 또 안 만들어. 여기는 테이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네. 일단 근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놓고 물리할 때는 합치지. 논리적으로 여기는 세부 사항 번호가 아니라 사항 번호가 여기. 이렇게 여기요? 사원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한 테이블이야. 실질적으로 한 테이블.
그게 이제 D 테이블의 그 검색 속도 막 이런 걸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 테이블을 세로로 쪼개거나 네. 가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음, 그것도 이제 데이터 관리에서 한 포인트인데, 네. 그러니까 특히 옛날에는 이 컴퓨터 성능도 별로 안 좋고, 네.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용량 이런 것들을 많이 차지하니까, 특히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컬럼이 어떤 테이블은 100개가 넘는 게 있어. 네. 그 내가 설계해 본 그 기업의 그 인사 테이블 속성이 112개인가 내가 찾아냈어요. 이렇게 막 경력, 학력 이거 다 띄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그거를 검색할 때마다 얘가 시리얼을 뒤지면 네. 엄청나게 이게 느리거든. 네.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버티컬리 잘라. 네. 그 SQL에도 그게 있잖아. 버티컬리 테이블을 잘라. 그래서 속성 한 20개만 갖고 이제 생산 부서에서 일하고, 또 총무 인사팀에서는 그중에 뭐 한 40개 갖고 일하고, 이렇게 그 부서별 목적에 따라서 테이블을 잘라가지고 그거만 갖다 뷰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호라이전털 네. 가로로 자르는 방법은 연도별로 자르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 네. 뭐 KT의 그 과거 이 사람의 그 사용 실적 같은 거를 분석하는 마케팅 뭐 데이터를 분석할 때 10년치 다 뒤지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거든. 아마 슈퍼컴퓨터 돌려면 며칠 걸려야 될 거예요. 그 3년치만 보면 되는데. 네. 그러면은 테이블을 자르는 거예요. 3년 이렇게 단위로 잘라놓고 그 최근 데이터 가지고 분석할 때는 그 테이블만 갖고 하면 검색 속도나 이런 게 훨씬 빨라지니까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잘라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이지. 그 네네. 개인 사원에 대한 속성이 많으니까 하나 보면 길다랗게 되니까 이걸 잘라서 이렇게 옆으로 놓은 그런 지금 모양인데, 뭐 이런 그림에서는 그걸 사원 테이블을 가운데다 길다랗게 놓고 속성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로 해도 아, 상관없네. 상관없는. 네. 또 누가 그 참여한 사람이 ERD 그린 거 있나요? 없습니까? 가방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논의했던 내용들을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서 그려봅시다. 그래서 네. 한 번 더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ERD 그린 걸 한번 보여줄게요. 네. 다음 주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자기가 그 뭐 학습 과정에서 했던 프로젝트라도 ERD가 있으면 다음 주에 올려놓고, 네. 지금까지 이제 좀 배웠잖아. 네. 배웠으니까 아마 옛날에 그려놓은 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네.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해야 나중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을 한번 다음 주에 가져보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네, 다른 것도. 왜냐면 이제 이거는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잖아. 네.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 지금 개발 업무 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내가 ERD 옛날에 그린 게 이게 맞나?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뭐 올려놓고 같이 공동 토의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 개선점들이 나오면 그런 그 워크숍 이런 거를 내 생각에는 1년에 한두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할 때마다 결과가 나오면 그 팀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일단 납품해 놓고 나서도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늘 있거든. 그걸 이렇게 모델링 했더라면 더 트랜잭션 수도 줄일 수 있고 뭐 SQL 문제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이거를 항상 검토하면서 해야 우리 회사의 전체 수준이 올라가지.
그냥 하는 대로 계속 급하니까 막 그 시간에 맞춰서 막 제출하는 게 많거든. 그러다 보면 맨날 그렇다는 거야. 개선이 안 되고. 그런 거를 일단 과거에 했던 것들 중에서 한번 올려놓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검토를 해보고 한 6월 정도에 전반기에 했던 거나 또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세미나 비슷하게 해서 점검을 해나가면서 모델링을 자꾸 수준을 높여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뭐 질문이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코멘트를 들었지만 그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내가 본 데이터 모델만 1000개가 넘을 거예요. 학생들이 해본 거마다 계속 검토를 하고 기업에 가서 거기에서 그 모델링 해놓은 거 내가 이제 비판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코멘트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수도 없이 봐서 온갖 그 사례를 많이 봐가지고 개선의 여지가 계속 보여요. 내 눈에는. 자, 질문 없으면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